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을까봐 걱정되세요? 다른 애들보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좀 느린 것 같고 자꾸 줄 세우기 놀이하고 떼부림도 다른 애들보다 더 심한 것 같나요? 제 딸 행운이는 6살에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18개월이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6살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겠죠?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일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무지한 엄마가 편견으로 알고 있던 자폐의 증상과 다르기도 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스펙트럼이라 불릴 정도로 그 양상이 다양한데요. 책 나는 자폐 아들을 둔 뇌과학자입니다에선 자폐인 한 사람을 안다면 그들 모두가 아니라 정확히 단 한 사람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자폐성 장애 증상이라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일반성을 부여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통점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선 내 아이의 현재 상태만을 보고 아이가 명시된 발달 단계보다 늦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 수많은 사례 중 하나로 제 아이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행운이가 6살에야 자폐 판정을 받은 이유. 첫째, 행운이와 쌍둥이 아들의 발달이 둘 다 느렸습니다. 오히려 18개월에서 20개월 무렵까지는 딸이 쌍둥이 아들보다 발달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뒤집기, 걷기, 뛰기 등 행운이가 쌍둥이 아들보다 모두 평균 한두 달 정도 빨랐습니다. 옹알이도 더 빠르고 17개월 무렵에도 까까 등의 말을 따라했어요. 당시 쌍둥이 아들은 옹알이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시립 어린이집에서 27개월 무렵 아이가 착석이 잘 안되고 지시 수행을 잘 따르지 않아서 이대로는 4살 반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발달 검사도 함께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 경희대병원 소아과에서 베일리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는 둘 다 무발화 상태였기 때문에 발달이 늦게 나온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과상으로도 둘 다 발달의 정도가 비슷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이때는 아직 어려서 정신과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검사가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매끄러워졌다고 하시고 남편도 4살에 엄마 소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4살 중반까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발달 검사를 진행한 후 언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49개월 차에 행운이는 51개월 차에 처음으로 말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이 트였습니다. 착착착. 둘째, 주위의 반응이 애들은 원래 그래 였고 육아책에 나오는 정상 발달 아이들의 문제 행동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살 이전에 행운이가 감각 추구를 했던 것인지 길 가다가 물웅덩이 보면 그냥 주저앉고 낙엽 보면 가서 뒹굴고 손도 잘 안 잡고 혼자 뛰어가고 그랬습니다. 떼부림도 심하고 지시수행도 안 되었지만 주위에 아이가 좀 다른 듯 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들은 더 심했어. 얘들은 원래 그래. 그냥 좀 자유로운 영혼이네. 이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27개월 이후 날이 갈수록 때가 심해져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발달 장애까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기에 일반적인 육아 훈육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정상 발달 아이들이 나타내는 행동 사례들이 행운이의 행동과 대부분 일치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예민하고 말을 못하니 답답해서 더 그런가 보다 하고 훈육법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몇 달 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셋째, 제가 저녁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보는 시간이 적기도 했겠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소아과에서도 아이에겐 큰 문제가 없고 그저 느린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3살 때 시립 어린이집에서 4살 때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아직 3, 4살 정도면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나이고 아이들의 발달이 좀 느리니 그저 기다려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지시수행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맞춤이 잘 되고 자기 표현도 잘했습니다. 선생님과의 스킨십을 좋아했고 상호작용을 어려워하거나 말이 안 트인 아이들이 행운이만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아이의 성향이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폭력성이 없어 돌보기 어려운 아이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매년 소아과에서 했던 발달검사 때도 아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장애의 가능성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자폐 스펙트럼일 수 있는 대표적 증상들이 4살 이후에야 보였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워낙 얌전한 편이었기에 상대적으로 행운이가 조금 제멋대로라고 느껴졌을 뿐 눈맞춤도 잘 되었습니다. 포인팅도 하고 딸기 먹게 가서 포크 가져와 등의 본인에게 필요한 지시수행은 잘 따랐습니다. 자기가 놀이할 때 엄마 손을 끌고 보라고 가기도 했고요. 다만 여느 아이들처럼 엄마가 운다고 본인도 속상해하거나 하는 공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중반 코로나로 급여도 줄었고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잘 보이기 시작했던 걸까요? 아이가 36개월 전후로 감각이 예민한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자꾸 빙글빙글 제자리 돌기를 즐겨했고요. 특히 이때 수면 습관과 관련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재우는데 2-3시간이 걸렸고요. 그러고도 새벽 3-4시경에 깨서 거실에서 자겠다며 저를 기어이 끌고 나왔습니다. 또 기저귀를 안 뗀 상태에서 하이실종 상태로 잠을 잤습니다. 잠든 후 조심스레 기저귀를 다시 입혀도 다시 깨서 짜증을 내고 다시 벗고 잤습니다. 낮에도 집에서는 기저귀를 절대 안 하려고 해서 하루에 빨래를 5-6번은 한 것 같네요. 또 비염이 있는데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면 옆에 사람을 마구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이때 3시간 연속으로 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못 견디고 41개월 때 김수현 아기발달연구소에서 발달검사 및 상담을 받았습니다. 베일리 검사 결과 아이의 발달 정도는 19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 성숙도는 26개월 수준, 운동 발달은 24개월 수준, 행동 발달은 평균 정도로 정상이었고요. 욕구가 높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며 자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어 발달이 늦고 전체적인 발달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단 언어 치료에 집중하고 1살 아랫반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훈육도 단호하게, 칭찬도 짧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호명 반응이 없고 상동 행동을 하는 게 이때부터 눈에 더 띄었습니다. 언어 치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장애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니 더 눈에 들어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강박이나 집착과 비슷한 행동으로는 5살 무렵부터 기차에 레고 인형이나 피규어들을 가득 태우려고 하는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인형들이 쓰러질 정도로 태우고는 쓰러지면 속상해하며 다시 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그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치웠다고 해서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가던 길로 반드시 가야 한다거나 먹던 것을 꼭 먹어야 한다는 등의 집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새로운 음식에 더 잘 도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호명 반응은 제가 쌍둥이를 동시에 돌보느라 아이와 항상 눈맞춤하며 반응하지 않아 늦게 알아챈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번갈아 말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를 보고 있는지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그저 아들은 지시수행이나 인지적인 측면이 더 발달되었고 행운이는 신체적인 발달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서로 빨리 발달하는 부분이 다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5째, 발달이 느린 것은 확실했지만 어느 쪽인지는 애매했어요. 6살에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도 언어치료 선생님도 이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장애인지는 헷갈려 하셨어요. 지적장애라고 하려니 1부터 10까지 수인지가 잘 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다고 하셨어요. 자폐성 장애라고 하기에는 사람과의 접촉을 너무 좋아하고 운동성도 좋다고 하셨고요. 언어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쯤 아이는 문장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께서 중증 자폐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아이가 다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언어 치료를 받다가 6살의 쌍둥이 아들의 요구로 병설 유치원으로 옮겼는데요. 병설 유치원으로 옮긴 지 2일 만에 아이가 착석이 안 되고 자꾸 이탈하려고 하고 지시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발달검사를 받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6세 때 만 5세 생일을 2달 지나고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을 당시 아이는 호명 반응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어요. 한글도 잘 모르고 착석도 잘 안 돼서 검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IQ는 48, 카스 검사는 29점을 받아서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로 판정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들도 사회성이 부족하다며 검사 받아보라고 하셔서 2달 뒤 아들도 똑같이 발달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언어 외에 모두 정상 발달로 단순 언어 지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운이가 6살에야 자폐로 판정된 이유로는 우선적으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증상이 어찌 보면 정상 발달 아이들도 한 번씩 거쳐가는 증상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저는 발달 정도의 단계도 단편적으로 보면 쌍둥이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가 어른들도 아이가 좀 별나다 하셨지 검사 좀 받아봐라 라는 말은 생각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제가 판정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충격을 받으셨을 따름이죠.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데 발달이 느린 부분이 걱정되어 섣부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혹시 불안하시다면 꼭 전문가를 통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를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진단이 내려지니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받아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으며 남편도 오히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애라는 인생의 장애물의 높이를 낮춰주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아이와 매일을 같이 보내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 쉬운 육아가 어디 있겠냐만 발달장애를 키운다는 건 하루하루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나날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희망은 줄어들고 체념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인생은 어디에 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 수도 있는데요. 영상을 찍으려고 김수현 아기발달연구소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를 보니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일단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치료나 여행을 위한 적금 통장을 개설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빠는 욱하는 걸 다스리기 위한 활동적 취미생활을 가지라고 하고, 저는 본인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이기적으로 살라면서 심장박동수를 낮추는 행동이나 약을 먹기까지 추천하셨어요. 아이가 장애 판정이 확실시 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걸 잊고 있다가 막상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엔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더 압박해 우울증에 걸렸었네요. 지금은 좀 더 나를 챙기고 이기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나를 위한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세상이 즐거워야 내 아이의 세상도 즐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대견하게 열심히 사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작은 리추얼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